네, 빠르게 전해주시는 국제뉴스 시간입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심심치 않게 이 지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대만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네요. 대만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허브기 때문에 특히 그 국제 경제계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요.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일 강도 7.2 그 강진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는 조금 전 6시 한 4분께 우리 시간으로요. 네. 가장 3차례나 잇따라 여전히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전부 지금 보니까 오늘 새벽 3시 반쯤 그 대만 화롄현 남쪽 한 29km 해역에서 발생한 게 한 6.0 이상으로 그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6분 뒤에 또 6.3 정도에 이번에는 그 해저가 아닌 그 땅 쪽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6시 4분 정도에 또 화롄 그 근처에서 지하 한 8km 정도의 진앙지가 있는 5.5 지진이 또 발생을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지진은 그 수도 타이페이에서 네. 건물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그런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즉각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만은 반도체 공장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뭐 6시 넘어선 시간까지도 여전히 느껴졌다. 그럼 정말 조금 전까지도 네. 이 지진이 진동이 느껴졌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이어가 볼게요. 미국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군부대를 제재할 예정이다. 미국 오나이 매체가 보도했네요. 오나이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는데 네. 브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국무부의 그 국가별 인권 보고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 미국이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니까 네. 우리는 모든 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국이 뭐 적국이든 경쟁국이든 우방이든 동맹이든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스라엘을 딱 박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요. 이번 주에 아마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그 부대 중에 넷자 예후다라는 여기는 보니까 이 특수부대인데 초정통파 그 유대교 병사들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는 그 요르단강 서안의 그 정착민들 젊은 정착민들이 주둔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팔레스타인 봉기 같은 것을 아주 강하게 진압을 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 공무가 오래전부터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제재가 단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이제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그 1997년에 발효된 법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해외 무슨 안보기관이라든가 군 경에 대해서는 그게 밝혀지면은 원조를 끊고 미군이 그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네. 그 굉장히 뭐 어떤 그 실질적인 타격이 크기보다는 이게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 군부대를 제재한다는 그런 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명분이나 어쨌든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 제시할 게 좀 필요할 텐데 제재하는 어떤 근거로는 어떤 걸 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네. 그 97년에 발효된 법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국무부의 특별 패널이 네. 얼마 전부터 이렇게 쭉 조사한 거를 몇 달 전에 브링컨 장관한테 네. 특히 그 서원에서 활동하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대에 대한 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지원을 끊도록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링컨도 지금 그런 오늘 새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강행이 될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문제 가지고선 그 대선에서 지금 특히 무슬림 표들이 상당히 반발이 크거든요. 그리고선 뭐 너무 이스라엘 그 두둔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국 젊은 층도 지금 그 지지표가 많이 빠져나가는 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의식한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도 성명을 냈죠. 뭐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하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네. 악시오스 보도를 봤다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군을 제재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 아주 뭐 정면 대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에 극치며 도덕적인 타락이다. 아주 뭐 그야말로 원색적인 표현을 다 동원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 사람은 아주 초강경 인사지요.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 군에 대한 제재는 레드라인이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즉각 이 해당 부대를 지지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한 지구에선 계속해서 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계속 지금 뭐 그 이스라엘 그 병력들이 그 충돌하고 이제 진압을 하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당국 발표인데 이스라엘군이 급습해서 주민 1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상자를 수송하려고 오던 구급차 운전사도 유대교 정착민들이 공격받아가지고 사망을 했다는 그런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아르헨티나 이 브릭스 가입 초청을 거부한 데 이어서 이 나토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나설지 그 실현 여부가 좀 주목이 된다라는 이 국제사회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그 아르헨티나 포함해서 여러 국가를 이제 초청을 하는 걸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 나라들도 있고 하는데 남아공 같은 뭐 이제 몇몇 국가들은 관심을 보이는데 네. 지금 아르헨티나는 지금 뭐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지금 메일리 이 사람이 이제 밀레이가 이제 아주 전형적인 친미 인사지요. 당선되고 나서 우리 뭐 거기 안 들어간다는 한 거는 물론이고 그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문해서 그쪽 그 나토 사무부총장한테 글로벌 파트너에 우리를 끼워달라 아주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토 쪽에서도 뭐 들어오면 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상당히 좀 속이 편치가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 뭐 사진도 함께 지금 만난 보여지고 사진도 있는. 같이 네. 올리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확실하게 아주 손을 그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아르헨티나 매체 분석은 지금 아시다시피 밀레이 정부가 친미는 물론이고 친이스라엘, 친서방 행보를 보여오고 이제 특히 유럽국들하고 좀 접점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인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에 밀레이가 이스라엘도 방문했죠. 그래가지고 자기네 대사관을 지금 텔아비브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아주 또 이스라엘 쪽에 아주 강하게 또 어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영국과의 오랜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가 되려면은 32개 회원국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그 예전에 그 포클랜드 그 영유권 두고선 영국하고 계속 막 전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과연 이걸 이게 좀 이렇게 손을 들어둘지가 아직은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나토 글로벌 파트너는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라크 비롯해서 들어가 있고 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유일하게 글로벌 파트너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블링컨 방중을 코앞에 두고 미국을 잇따라 비난해서 눈길이다. 중국 얘기죠? 그 블링컨이 내일하고 모레 이틀 상하이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네. 지금 아주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전쟁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대만 문제 하는데 지금 이제 외신들은 선거 앞두고 위기 관리 차원에서 가는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 관영 매체가 아주 세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 영어 매체인데 이런 블링컨이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변수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안정시키려고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블링컨을 비롯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뻔질나게 중국에 오는 게 이쪽 이제 글로벌 타임스 주장입니다. 중국 없이는 미국이 안팎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의 방중에 이어서 뭐 블링컨까지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방문하는 인사들의 흐름 뭐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만 총통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다음 달 취임식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나 브링컨이 이번에 가서 네. 중국이 이제 그 라이싱도가 이제 친미 노선이니까요. 취임식 때 아마도 재를 뿌릴 거다 하는 관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적인 행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중국이 지금 러시아를 뭐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불공정 경제 무역 관행 같은 데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깊은 우려를 다시금 강조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타임즈가 그런 걸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미국이 중국하고 진짜 소통을 하려면 거들먹거리지 마라. 그리고 평등, 호혜 원칙에 입각해라. 중국이 그동안에 조금 좀 지어자세를 하다가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 선거를 딱 이제 손에 쥐고 그 카드를 쥐고 상당히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링컨의 전술적인 목표는 뭐다 뭐 이런 분석들도 중국 쪽에서 좀 나오나 봅니다. 중국이 이제 대개 보면 관영 네. 매체가 이제 자기네 전문가들 이렇게 인용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 속내를 드러내거든요. 글로벌 타임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링컨의 전술적인 목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남중국해라든가 뭐 무역, 대만 문제에서 언어 공격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이 물론 단호히 맞받아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언어 공세를 먼저 펼치고 그렇죠. 있는 거다. 네. 그러면서 작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미일 정상회담 후에 두 나라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정된 건 사실인데 이후에 악재가 계속 늘어난다. 그건 미국 탓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필리핀 합동 훈련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얘기 조금 자세하게 해주세요. 훈련은 뭐 이미 네. 전부터 알려졌는데 이제 이 글로벌 타임즈가 지적한 거는 훈련하고 지금 겹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저께 개막된 게 있습니다. 19차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이게 중국이 주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내일까지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제가 운명을 공유하는 바다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29개국 고위 대표단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대표단이 가서 이걸 참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 쪽 얘기는 이제 좀 이렇게 태평양 쪽에서 좀 군사적으로 좀 많이 화해합시다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필리핀 꼬드겨 가지고선 이렇게 훈련하니까 이거 봐라. 우리는 뭐 좀 잘해보자고 하는데 쟤들은 저렇게 사고만 친다. 너무 대비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글로벌 타임스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 해군 심포지엄과 합동 훈련이 겹친다. 일부 네.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선 우리는 이렇게 좀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미국은 계속 말썽만 부린다. 이렇게 네. 이제 대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중국을 또 방문 중입니다. EU의 유럽연합의 농업 담당 집행위원이 있는데요. 이날 상하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이 사람이 금요일까지 지금 네.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상하이에서 회견을 했는데 이름이 야누시 보이체홉스키. 네, 굉장히 맞죠. 이름이 어렵네요. 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이 유럽하고 중국 간에 무역 마찰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식품 부분에서는 유럽연합이 중국 수입에 장벽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온 거는 다른 분야 교역에서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유럽 간의 그 농업 교역이 대가를 치른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오고 갔나요? 그래서 로이터가 네. 이제 이거를 전하면서 이 사람이 이게 온 시점에 그 중국 주재 유럽 상위 회장이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중국하고 이제 유럽연합이 지금 전면적인 무역 충돌을 앞에 두고 기차가 충돌하는데 서서히 슬로우 모션식으로 가는 그런 국면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아주 그 미묘한 시점에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로이터가. 네. 다른 부문과 달리 식품 교육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이 집행위원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아주 강하게 지금 14차 제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비료라든가 곡물 같은 거는 예외로 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제재를 해도 이 농식품이라는 거는 이거는 인류 생존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외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중국하고도 우리가 조금 마찰이 있더라도 적어도 농수산물 이런 식품 같은 거는 잘해보자는 얘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농식품 교역에서는 유럽연합이 중국에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그렇죠. 것과 달리. 로이터가 네.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뭐 신에너지차 이거는 지금 유럽연합이 조사까지 하고 있죠. 거기서는 뭐 유럽이 적자가 심각하지만 적어도 농식품 교역에서는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지난해 보면은 유럽연합하고 중국과의 수출 수입이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행위원 얘기는 특히 가금류하고 유제품 같은 거는 중국 중산층이 왜냐하면 뭐 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 분유 파동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그 부모들이 네. 자녀들한테 그 고급 분유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먹이고 해서 중국산 안 사고 한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시장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티격태격해도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는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ECB 이사회에서 이 연준에 우리가 FOMC 할 때 점도표가 발표되는 이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표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이 점도표와 유사한 금리 전망 틀을 강구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네, 있네요. 로이터 보도인데요. 네. 그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와서 이제 이사로 돼 있죠. 그래서 독일 측 이사가 지난주에 그 연준이 저렇게 점도표를 해가지고 시장에 뭔가 좀 이렇게 메시지를 네. 주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렇게 구상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하고 세계은행 봄철 연차 총회 와중에 이제 유럽연합 그 22 이사들이 다 모이니까 그 김에 논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사들이 글쎄 구상은 좋은데 그 연준이나 뭐 이런 연준 같은 경우는 단일 국가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 27개 회원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일부 이사는 네. 그래도 우리가 그거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시장에 예측성을 주고 우리가 정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연준은 점도표를 이렇게 많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일부 이제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니까 자기네 정부에서 또 야 당신 뭐 가가지고 뭐 이런 소리 했어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단일 수치만 딱 내놓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네요. 네. 대안도 나오고. 여기 대해서 이제 네. 로이터가 유럽 중앙은행에 물어보니까 입을 꽉 다물었다는 겁니다. 익명성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익명성을 이런 좀 최대한 가운데 보장하고. 그 영국 중앙은행 네.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아마 이거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한테 이제 당신 생각은 좀 달라 했더니 이 사람이 에이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 원하면은 스칸디나비아 중앙은행들이 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수치를 제시를 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논의가 나온 거 보면 뭐 ECB에서도 이제 점도표가 생길까요? 근데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쉽게 분분한데 생길 것 저는 같진 이런 그 않네요. 구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그렇죠. 갖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 주목을 할 만합니다. 네,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줄 만한 툴을 만들자라는 그렇죠. 것에는 그겁니다. 네, 논의가 좀 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대안을 좀 제시하는 논의가 되고 있네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 이 급증하는 영내 채무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라는 언급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사실 뭐 네. 채무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뭐 선진국들도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이 어제 전했는데요.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가 이거 그냥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아주 하소연을 세게 했습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은 특히 자원 착취에 기반해서 차관을 주고 막 이렇게 자원을 뺏어가는데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채무의 불투명성 개선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이제 끝낼 시점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채무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그런 그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숫자로 한번 볼까요? 대외 채무가 어느 정도로 증가를 아프리카 개발은행 될까요? 총재가 그러니까 얘기한 걸 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8,240억 달러. 엄청나네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무 상환에 GDP의 무려 65%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네. 2010년 같은 경우도 17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이게 740억 달러 이자만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코로나 대유행 그 충격 극복하는 문제가 인프라가 지금 형편없으니까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까지 지금 높으니까 재정이 뭐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그 비싼 그 부담이 큰 그 단기 민간 차입에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그러면서 그 유로본드 차입이 지금 한 14, 17%에 불과했던 게 지금 뭐 최근에는 44%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부담이 그래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크게 늘었네요. 뉴스 하나 정도 더 볼 것 같아.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 네. 공영방송 이 얘기를 좀 미국의 공영방송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NPR이라고 제가 라디오 NPR. 네, 네. 그 미국에서 근무할 때 네. 클린턴 시절이었는데 클린턴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기 NPR 기자가 아직 안 왔네요. 그러면서 NPR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NPR이 보도를 하면 그게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하나의 그냥 불편 아주 그냥 공정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뭔가 최근에 신뢰. 네. NPR이 이런 그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기 그 NPR에 한 25년 이상 근무했던 산업당부반 에디터가 네. 온라인 매체에 기고를 했는데 NPR이 진보주의자들한테 휘둘린다. 그래서 더는 열린 사고를 하지 않는다. 기사 방향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기고를 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지고 회사를 이제 해사형했다 해서 일주일간 정직을 줬더니 이 사람이 나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걸 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NPR 그 CEO가 트럼프를 막 그냥 뭐 인종차별주의자로 막 이렇게 몰아붙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NPR이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 분석은 내부로부터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특히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화하다는 걸 단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NPR은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그 공적 자금을 받아서 합니다. 네. 그래도 아주 그동안에 아주 불편부당한 보도를 해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70년에 출범을 했네요. 비영리 재단으로 출범을 해서 그동안에 좀 신뢰를 받아왔는데 그게 좀 흔들리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분위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국제뉴스 워싱턴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